이번 광주에 가서도 연설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광주에 가는 걸 보면서 이야, 경호실장이라는 사람, 요즘 경호처장이라고 그러죠. 경호처장 저 사람 저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갔죠. 장관 전원 다 갔죠. 여당 국회의원 다 갔습니다. 수석 비서관 가라고 했으니까, 해놓으니까 그 밑에 비서관까지 다 따라갔어요. 국가 지도부가 거의 다 모였습니다. 거기 만약 김정은이가 미사일로 때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지도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미국 영화 보시면은 자주 나오지만은 데지그네이티드 서바이벌이라고 해가지고 지정생존자라고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넷플릭스에 지정생존자라는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 지도부가 다 한 건데 절대 안 보입니다. 무슨 큰 일이 생겼을 때 장관급 중에서 한 사람은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놓죠. 지금 국방부로 이전한 것에 파생된 문제가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청와대 이전 문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작용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합참의장 지내신 11명이 순수한 마음으로 건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방부로 들어가고 그 옆에 국방부 합참이 같이 있으면은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다. 국가 지도자와 국군 지도자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그 기억 안 나십니까? 1983년 10월 9일 한글을 했죠. 아웅산 테러로 17명의 우리 장차관급 엘리트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기백 합참의장이 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살았어요. 크게 다쳐가지고 구성돼가지고 살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안내하는 외무장관이 늦게 와가지고 출발을 늦게 했습니다. 가다가 빵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돌렸는데 그때도 대통령과 합참의장이 같이 갈 뻔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을 노린 북한의 암살 시도가 도대체 몇 번 있었습니까? 아마 아슬아슬한 거 빼고 시도까지 치면 한 7번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강경 정책을 펴면은 김정은이가 윤석열을 죽이겠다고 안 나서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출퇴근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출퇴근하는 대통령, 요새 언론 보면, 야, 출퇴근하는 대통령 멋있게 보인다. 소통 잘한다. 아니, 세계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있는지. 단,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를 정했을 때, 그 커맨드 인 치프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있는지. 미국 대통령이 출퇴근합니까? 마크롱이 출퇴근합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출퇴근합니까? 브라질 대통령 에르도안 또는 터키 에르도안이 출퇴근합니까? 출퇴근 안 합니다. 출퇴근하면 동선이 2번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같은 코스를 가잖아요. 같은 코스. 같은 코스를 왔다 갔다 하면 암살자의 밥이죠. 오스왈드가 왜 케네디를 삼느냐? 이 사람이 케네디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달라스에서 근무를 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와서 요 코스로 간다 해가지고 코스를 알려줬습니다. 마침 오스왈드가 그 코스에 면한 교과서 창고 회사예요. 거기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빈을 해병대 출신이라서 사교 솜씨가 좋아요. 특수한 걸 하나 구입을 해놨어요. 카빈에다가 망원경을 장착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6층에서 딱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걸 쏜 거 아닙니까? 3발을 쐈습니다. 그중 2발이 케네디에 묻혔어요. 한 발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거의 사망을 초래했는데 그때
81m에서 섰습니다. 여기 카빈을 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군에서 근무해가지고 카빈을 많이 샀습니다. 카빈이 아주 간편한 시가전에서 유리한 건데 그래도 81m에서 정확하게 맞췄어요. 요사이 저격 기술은요 1km에서도 쏠 수 있고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탱크를 타고 다니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호실장을 지내신 아주 유명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이분은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절대로 저거 계속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동선이 노출돼가지고 암살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드골도 1962년 8월에 알제리를 독립시키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다니는 동선을 딱 파악해가지고 그 엠발리드 근방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100발을 쐈습니다. 100발. 그 중에 14발이 드골 성경천에 맞았어요. 그런데 운전사가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드골 사기가 타고 있었어요. 빨리 굽히세요. 하는 사이에 총탄이 그냥 비창문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드골 머리 위에 싹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사가 가속을 밟아가지고 몸이 냈습니다. 그때 시트로엔이라는 차가 이 서스펜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탈출을 했는데 나중에 드골이 이 회사 어려웠을 때 그 회사 구해주게 됐습니다. 이것도 동선 노출입니다. 그리고 시시리에 가보면은 팔레르모라고 있죠. 팔레르모 공항 이름이 팔코네 공항입니다. 팔코네라는 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마피아 수백 명을 구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팔레르모에 있던 마피아 보스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죽이기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만 보니까 주말에 사무실에서 집으로 간다. 그래서 그 길목에다가 고속도로인데 길목에다가 폭탄을 장착을 해놓고 원격 조정으로 눌러버렸습니다. 경호차하고 본인 탄차가 그냥 공중을 날아가 버렸어요. 6명이 죽습니다. 부부가 다 죽었어요. 이런 예를 제가 너무 많이 들으면 무슨 악담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안보는 대통령의 안전 아닙니까? 대통령의 안전 그게 안보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이 요행수로 살아는 이 기억이 있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출첵을 대통령을 두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박수를. 어떤 언론도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해요. 더구나 보수 지식인들이 침묵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청와대 이전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조선일보가 제대로 중심을 잡았으면 막을 수 있었죠. 조선일보도 계속 이러면 큰일 난다 하다가 3월 20일에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딱 브리핑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청와대 이전 박수부대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완전히 진영 논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국 보수의 문제점 하나가 이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 진영 논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하고 선거할 때는 진영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정을 논할 때, 정책을 논할 때도 진영 논리를 도입을 하면은 윤석열이 하는 거는 다 잘합니다. 다 박수 쳐야 된다. 그걸 비판하는 사람은 배신자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던 반보수적인 정책이 몇 개 있잖아요. 첫째, 반일 친중 정책 폈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 전성절에 자유세계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했잖아요. 전성절. 더구나 우리의 적인 중공군 전성절에 참석했잖아요. 그때 한국 보수 지식인들이 반대했습니까? 성명서 하나를 냈습니까?
조선일보 사설도 반대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잘 된 겁니까? 그때 사드 배치하려고 하니까 시진핑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얕잡아 본 것도 그런 것과 관계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해경이 빨리 출동했습니다. 우연히 그 근방에 있다가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나오는 사람 우선으로 해서 구조를 해가지고 173명을 구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그 해경 정장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해경이 다 잘못했다. 해경이 왜 다 안 구했느냐? 아니, 배가 지금 넘어가는데, 배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기울고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시간이 40분밖에 없었어요. 이 40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173명을 구했는데, 이 바다도 모르고 선박도 모르는 백년 선생 같은 언론과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해경만 두들기니까 결국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했잖아요. 해경 해체. 저는 그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게 정권 몰락으로 간다. 대통령이 국가적 진실을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의 선동에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안보기구 제2의 해군 아닙니까? 제2의 해군을 속죄형 하듯이 이렇게 해체한다? 이걸로 미뤄가지고 아주 끝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악담을 했습니다. 그때 야당,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속으로 좋아했죠. 공무원들 마음이 떠났다. 그러다가 결국 해경이 없어졌습니까? 뭐 국가안전청과 뭐 그런 뭐 통합하고 경찰로 업무를 분산시키더니 결국 문제점부터 들었으니까 해경이 복구한 것 아닙니까? 해경 해체와 청와대 해체가 자꾸 겹쳐요, 저는. 이 청와대 이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출퇴근 이거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은 뭐 여행이 암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대통령까지 왜 위험하겠습니까? 아마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누구겠죠? 신축하자. 청와대를 복귀하는 건 죽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신축하자. 신축하는 거가 뭐 타당한 방법일지 모르죠. 그러면 차기 대통령은 하여튼 신축하자든지 청와대로 돌아가자든지 말하자면 해경 복구를 공약하듯이 그 공약하고 나온 게 틀림없습니다. 자, 신축하면 어디 합니까? 용산에서 합니까? 저는 아까 처음부터 제가 민족사적 정통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남북 간의 대결은 우리 헌법 3조가 적혀 있는 대로 반역 집단인 북한 농단 정권과 우리 민족사의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이 대결인데 그러려면 북한을 절대로 국가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그 정통성의 대결은 결국 평양과 서울의 대결입니다. 민족사적 정통성에서 평양이 서울에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헌법에도 1970대 초까지는 통일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서울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민족사적 정통성 싸움에서 이기려면 서울을 수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노무현이가 신행정 수도 건설한다고 속여놓고 청와대 국회까지 이전하는 수도 이전을 백책하다가 이명박 서울시장이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그게 결국 이건 헌법 배정 사안이다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우려는 남북한 좌익의 악착 같은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족사적 정통성의 핵심이 청와대 아닙니까? 청와대. 그리고 지역으로는 광화문 아닙니까? 광화문이죠. 용산이 아니죠. 광화문에 조선조의 정궁, 경복궁이 있고 중앙청이 있었고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있고 국립현대미술관도 거기에 있고 이렇게 해야 광화문이 민족사의 정통성의
중심이 되는데 두 개가 날아갔습니다. 중앙청, 김영삼 정부 때 민족정기 회복 차원에서 중앙청 없애버린 거. 거기에 맞춰가지고 74년 동안 대한민국의 사령탑이었던 청와대를 곱게 옮긴 것도 아니고 악담으로 퍼본 것 아닙니까?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저기는 재수 없으니까 들어가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보수 지식인들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역대 대통령들을 다 독재자로 보는 이런 말을 하는데도 박수 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럼 이건 자아상실 아닙니까? 아무도 이게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말리는 사람. 아니, 보수 지식인들이 안 말리면 좌파도 말리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하다고 생각하겠지, 이게. 지금 대통령실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산시대를 열겠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청와대는 조선 총독부 총독관정이고 경무대였다. 여기서 비롯된 권위적,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총독관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총독관제와 경무대를 딱 적치를 했어요. 결국 이거 이승만 잡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초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초대 대통령. 내 앞에 대통령은 다 권위적이고 제왕적이었다. 아니, 권위적, 제왕적, 그 말 그렇게 하지 말고 독재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독재자.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자기 전임자를 이렇게 욕보인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자신은 제3기 민주정부라고 했어요. 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민주정부다 이렇게 해요. 김무성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 했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 앞에 정권은 다 정통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관이 잘못됐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구술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 교양으로 들어가서 요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강조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이것은 자기의 지식 체계로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 이야기 풀려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뿌리를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흘러온 역사, 우리 민족사라는 토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야지. 우리 민족사,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심어도 심어지지도 않고 뿌리가 내리지도 않고 그냥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냥 꽂아 놓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좌익선동에 넘어갑니다. 이미 좌익선동에 넘어갔잖아요. 아니, 광주에 가서 이승만은 그렇게 푸대져 가면서 광주에 국가 지도부를 다 데리고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어떻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 노래를. 황석영이가 개사를 하고 북한이 선전영화에 계속 써먹는 그 내용도 보면 체제 부정적인 이런 노래를 박근혜 정부 때는 합창 안 하면 괜찮다. 저 합창단 부르면 따라 부를 사람 부르고 부르기 싫은 사람 부르지 마라 했는데 이제 재창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양심의 자유는 허용 안 된다. 무조건 다 불러라. 세상에 이런 전체주의가 어딨습니까? 이런 노래를, 그러면 김일성 장군의 노래도 부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연설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진실, 정의,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말은 정확하게 해야죠. 광주 시민은 진실, 정의, 자유를 사랑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다 과거에 다 밝혀졌던 것을 또 세계를 또 재조사시킨 거 아닙니까? 발포 명령자 찾아라. 안내장 확인하라. 헬기 기총소사 확인하라. 아니, 발포 명령자가 없습니다. 제가 광주 사태에 현장에 있었잖아요. 발포 명령자가 없어요. 그것은 1980년 5월 21일 정오 전남도청을 지키고 있던 공수부대원들을 향해서 시위대가 버스를 하나 몰고 돌진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한 명이 즉사했습니다. 그걸 보고 발포를 시작한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한 겁니다. 발포 명령자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없어요. 더구나 전두환이 발포 명령자라고 계속 JTBC 이런 자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국보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권 인수하는데 골몰하고 있는데 대검사령관 이희석이 책임으로 지금 진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두환이 어째 발포 명령입니까 도대체? 그 다음에 안매장 계속 파도 안 나와요. 답은 하나 만든 게 있지. 송영무 국방장관 시기에 특조위를 만들어가지고 조종사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조종사들 중에 헬기 조종사입니다. 한 사람도 발포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발포 없다고 결론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조종사들은 발포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결론은 발포했다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소설입니다. 판타지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걸 송영무가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로는 대한민국 국군은 무저항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 양민들을 향해서 기총소사를 해가지고 양민 학살한 걸로 봅니다. 이게 완전히 나치 SS 부대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게 국가 공식 문서에 올라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또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재판한 거 아시죠? 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분을 그것도 광주에서 재판하겠다고 해가지고 관할 지역이 왜 광주가 돼야 됩니까? 서울이 1심에서 유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판결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정의를 불러도 기총소사로 죽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기총소사는 있었다. 그런데 그게 그걸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럼 무죄 아닙니까? 또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것도 거짓말? 근데 하여튼 1심에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소양이 부족해가지고 한국 현대사의 주전장이 이념 전장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민족의 챔피언이 누구냐? 한민족의 챔피언이 김일성이라는 자와 한민족의 챔피언이 이승만이라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대결해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민족의 챔피언은 이승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민족의 챔피언은 김일성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주의자가 쓴 글씨체 원문석이 국정원 앞마당에 지금 들어가 있어도 그걸 문제의식으로 인식하는 언론과 정치인과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런 역사적 소양과 완벽한 이런 무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두 분 있죠, 두 분. 이승만, 박정희. 그 뒤에 대통령들 중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북한은 국가를 부르면 안 되는데
계속 북한은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지내신 분이. 그거 안 됩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 허무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모를 리가 없죠. 그분이 헌법을 그렇게 존경하는데 아마 알면서도 이것을 연설이나 정책화할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남북 대결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역사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물론 또 나머지 문제는 북한 핵 문제인데 이게 다 같이 인동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핵 미사일 방어 훈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일성 수령의 손자가 쏘는 핵 미사일은 고이 맞아 죽어야지. 어디 감히 방어만 만들고 대피 훈련하느냐? 이거는 모험하도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거 농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동네 들어가 보면 아직도 김정은 수령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무슨 사드 추가 배치를 해야 되고, 오늘 바이든 와가지고 겨우 한다는 게 성주 사드 운용을 좀 정상화해가지고 주변에서 지금 시위대가 막고 있는 거, 거기 좀 잘 부탁해가지고 길을 좀 열어, 그 정도 합의를 하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제가 윤석열을 향한 거고, 윤석열 입장에서 한국의 보수 세력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는 부분이 우리 많았던 거 아닌가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오랜 동안 특히 이게 좌파들과 싸우다가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음모론에 많이 빠졌습니다. 음모론. 특히 4.15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이 음모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이긴 선거를 망칠 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도 표가 아슬아슬하게 할 때. 그런데 이 음모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기에 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에요. 뭐 유튜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또 돈벌이가 되니까. 교수들, 예비역 장성들, 다만 잘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기자들입니다. 기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냉정하니까. 교수들, 예비역 장성들이 음모론에 넘어가고, 또 그게 황교안 씨가 1년 남짓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작년에 경선 과정에서 뛰쳐나와가지고 4.15 부정선거 있었다고 부르짖고, 또 전직 국무총리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사람이 그 주장하니까 보통 사람은 넘어가죠. 그러다가 선관위에서 참다 못해가지고 투표 막판에 고발을 했습니다. 세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황교안, 민경우, 공명호. 그 적용 법규가 뭔지 아십니까? 공직선거법에 선거 자료 방해죄가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가지고 국민들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대통령 권한대행 하신 분이 선거 방해죄로 고발을 당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계속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고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그걸 윤석열 씨가 가슴 졸이면서, 야,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마이크 잡고 나를 믿고 제발 찍어주세요. 라고 호소한 게 한 일주일 동안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전 투표율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지식인들이 이 음모론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음모론이라는 것은 종교적 확신이기 때문에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미국에서 오죽하면 그 정직한 미국 공화당원이 60%가 허무맹랑한 트럼프의 부정선거론에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진영 논리, 이게 정치와 연결되고, 이게 표와 연결되고, 이게 또 돈벌이와 연결되면은 이게 생태계가 되기 때문에 음모론 생태계가 이루어져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역사 전쟁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민간 부문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간 부문이라고 하면 얼마나 자원이 많습니까? 기업인도 있고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글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역사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길 거냐 하는 거죠.